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 후보로 CJ그룹이 떠올랐습니다. 기존 CJ 대한통운과의 시너지를 통해 한국의 페덱스가 탄생할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다음 달 예정된 두산중공업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나옵니다. 두산건설의 재무 리스크가 부각된 탓입니다. 5G 시대를 맞아 사물, 인터넷 등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만큼 해킹 등 보안 위험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통신사들이 블록체인과 양자 암호를 활용해 보안 우려를 줄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농협과 신한, 우리하나,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이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를 인하합니다. 뉴스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이 과연 누가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여러 대기업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CJ가 유력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기존 CJ 대한통운의 물류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통해 한국의 페덱스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CJ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CJ 대한통운과의 시너지가 상당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CJ그룹이 기존 육상물류 중심의 대한통운에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운송 부문을 더해 물류망 확대 시나리오를 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CJ그룹은 대한통운을 2020년까지 글로벌 탑5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내놓으며 해외 물류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에 분주합니다. 현재 CJ 대한통운은 중국, 동남아, 미국 등 121개 법인을 운영하며 운송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항공화물 쪽 관련해서 이제 연관성이 있기는 한데, 그냥 종합 물류 회사들 이제 해외 쪽 중심으로 인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었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이제 스케일로 성장하려면은 항공화물 역시 필요하긴 했는데, 사실 CJ 그룹 쪽에서 그냥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은 가능은 할 것 같아요. 뭐 미국이라든지 동남아 이런 쪽에 인수한 업체들 간에 연결을 하겠다라는 그림은 그렇습니다. 실제 인수에 성공할 경우 한국의 페덱스로 자리 잡아 글로벌 특송업체로의 사업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글로벌 특송업체인 페덱스 역시 육로와 항공을 통합한 네트워크 덕분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금력도 눈에 띕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필요한 돈은 1조 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조 단위의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만큼 자금 여력이 중요한데 최근 CJ그룹은 CJ 헬로비전을 팔면서 8천억 원의 현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당장 CJ그룹은 검토한 바 없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아직은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이지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한 만큼 인수전이 본격화되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오는 5월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합니다. 그런데 유상증자 시행을 한 달여 앞둔 현재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 흥행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회사 두산건설이 리스크로 부각됐기 때문인데요. 두산중공업 유상증자와 관련된 리스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1일 두산중공업은 오는 5월에 5,4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유상증자 흥행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자회사 두산건설 때문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 5,400억 원 중 3천억 원을 두산건설 수혈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투자는 앞서 두산건설이 시행을 예고한 4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두산건설이 가진 리스크입니다. 두산건설은 분양형 프로젝트와 SOC 사업 관련 손실 3,965억 원, 대손 충당금 설정 542억 원 등으로 인해 2018년 말 연결 기준 5,518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낸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산건설의 연결 기준 부채 비율은 지난 2017년 말 194.7%에서 작년 말 기준 552.5%로 대폭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차입금 대부분이 1년 이내 만기 도래하고 있어 유동성 위험이 높아질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건설 시장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두산건설의 실적 악화 우려는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두산중공업의 주가 역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만 원을 넘어섰던 주가는 불과 2개월여 만에 7천 원대로 추락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에 대한 업계의 반응 역시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증자하는데 그 두산건설이 리스크가 아직 다 안 끝났다고 보면 그러면 추후에도 두산건설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 계속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니까. 이 연구원은 특히 두산중공업의 본업 부진까지 더해져 안 좋은 주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전방산업 악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2건의 수주를 했다는 점에서 반등 가능성이 전무한 것은 아니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자동차와 TV, 집 전체가 네트워크로 연결돼 정보를 주고받는 사물 인터넷 기술은 5G 시대가 열리면서 꽃피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기술들은 생활에 편리함을 주지만 해킹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양자 암호 등 첨단 보안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드론 정찰 중 해킹의 위험이 감지됩니다. 그러자 IP 주소 자체를 아예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검증되지 않은 익명의 송신자들에게는 드론이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네트워크에서 보이지 않게 해 해킹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겁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네트워크망으로 가능한 보안 기술입니다. KT의 5G 초안전은 5G의 강점에 KT의 블록체인의 수준 높은 보안성을 결합해서 해킹의 여지를 아예 없애고 차원이 다른 그런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SK텔레콤은 양자암호 통신으로 보안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양자암호 통신은 패턴 분석 자체가 불가능한 양자의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현존하는 가장 안전한 통신 암호화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눗방울을 주고받는 것과 같아 외부에서 데이터를 건들기만 해도 형태가 변형돼 해킹과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율주행, 원격 의료 등이 일상화되고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될 5G 시대.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첨단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내일부터 은행의 이자 손실 리스크가 크지 않은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지난 1월 발표된 중도상환 수수료 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를 검토해왔다며 내일 5개 은행을 시작으로 각 은행은 시스템 정비를 거쳐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수수료가 인하되는 곳은 농협과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행입니다.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인하 수준은 각 은행이 개별적으로 결정해 내일 오전부터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연합회 측은 이번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체계 정비를 통해 중도상환 시 금융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재산 직접 운용이 허용됩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제공하는 자산관리 서비스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펀드의 투자 목적 등에 맞게 운용되고 해킹 등 침해 사고 방지 체계를 갖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 일임 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동안은 자산운용사 등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한 업체에만 허용되었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관련 시행령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까지 한 달 반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조용합니다. 당초 세부담 탓에 매물을 앞다퉈 쏟아낼 것이란 관측이 줄을 이었는데 거래량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임대 등록이나 증여가 크게 늘지도 않아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올 초 보유세 인상으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낼 것이란 관측이 빗나갔습니다. 오늘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1,041건으로 하루 평균 65건이 거래됐습니다. 서울시가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래 4월 거래량으론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아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세금이 100만 원이 200 됐지만 집은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쪽으로 가잖아요. 떨어지는 건 또 0.몇% 떨어지고. 당장 보유세 매품 때문에 집을 팔려고 토매하는 현상은 없을 거라고 봐야죠. 일부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탓에 세금이 아까워 안 파는 집주인도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시세 차익을 보려고 양도하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강화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올해 금리는 동결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도 한동안 버티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 등록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한 것일까? 서울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을 확인해보니 작년 9.13 대책 발표 이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확연히 감소한 모습입니다. 작년 9월 11,000명가량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지난달엔 2,000여 명으로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증가하던 증여 건수도 최근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서울 주택증여 건수는 2월 1,000여 건을 기록했는데 전달 2,000여 건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나와 닮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나선 은행이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고객들의 3년간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평균적인 서울 직장인의 금융생활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특히 알기 쉬운 시각화 자료를 적극 활용해 모바일 앱으로 재미있는 결과들을 일반인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보통 씨의 한 달 소득은 476만 원. 김 씨가 한 달에 쓰는 돈은 238만 원으로 3년 전보다 5만 원 줄었고 저축은 6만 원 늘려 116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주로 7,700원짜리 점심 식사를 하는 김보통 씨는 업무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한 홧김 비용으로 한 달에 20만 7천 원씩 소비하는 편입니다. 이는 신한은행이 지난 3년간 서울시 직장인들의 실제 금융소비 빅데이터를 분석해 내놓은 것으로 우리 사회의 흐름을 실제 데이터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한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모바일 앱 쏘를 통해 2019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시각화해 모바일 앱으로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과 카드 고객의 실제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 분석 결과를 지도에 표시해서 쏘를 통해 시각화된 화면으로까지 제공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쉽지는 않았지만 가장 뜻깊은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님들께서 금융에 대해 조금 더 흥미를 느끼고 개인별 니즈에 맞는 맞춤 콘텐츠를 체험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직장인 금융지도에는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고객들의 실제 금융거래 분석 결과가 2019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는 신한은행이나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직장인들까지 조사한 결과도 포함됐다는 점이 차별화됩니다. 앞으로 신한은행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 또는 연령별로 개인화된 금융 콘텐츠를 고객에게 제공해 숨겨진 니즈를 발견하는 등 고객 특화 서비스 마련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삼성전자가 극자외선 EUV 기술을 기반으로 5나노 공정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개발한 차세대 5나노 공정은 셀 설계 최적화를 통해 기존 7나노 공정 대비 로직 면적을 25% 줄일 수 있으며 20% 향상된 전력 효율 또는 10% 향상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7나노 공정에 적용된 설계 자산을 활용할 수 있어 기존 7나노 공정을 사용하는 고객은 5나노 공정의 설계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초 업계 최초로 EUV 공정을 적용한 7나노 제품 양산 체제에 돌입한 삼성전자는 이달 중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합니다. 6나노 공정 기반 제품에 대해서는 대형 고객과 생산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품 설계가 완료돼 올해 하반기 양산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기술 확보로 최근 육성 의지를 밝히고 있는 반도체 수탁 생산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반도체 장비와 소재와 디자인, 패키징과 테스트 등 다양한 전문 업체들이 함께 성장해야 하므로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보험업계를 향해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업비 및 모집 수수료 체계를 고수할 경우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 결국 시장이 소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보험 사업비 및 모집 수수료 개선 공청회 축사에서 성장이 정체되고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거의 고비용 구조는 더 이상 존속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소비자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보험보다 수수료가 많은 보험을 권유하고 불필요한 승환을 유도하는 등 많은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소비자의 불만이 누적되면 보험은 더 이상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보험 사업비와 모집 수수료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한 기준을 초과해 과다하게 사업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공시해 보험료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혈액 검사는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 중 하나인데요. 이 검사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IT 기술과 융합해 어디서든 검진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혈액 진단기기를 개발한 기업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의료용 진단기기 개발 기업 BBB입니다. BBB는 지난 2014년 설립한 의료용 진단기기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주로 혈당 진단기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오다 혈액 진단기기 마크B를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크B의 개발은 혈액 검사도 당뇨처럼 간편하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됐습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면 주사기로 피를 뽑아야 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씩 걸리는 바람에 불편을 겪은 경험 한두 번은 갖고 계실 텐데요. BBB가 개발한 마크B를 활용하면 두세 방울 정도의 혈액만으로도 3분에서 15분 내에 검사가 끝납니다. 전자기장을 활용한 분석 방식으로 정확도를 높였고 250가지 혈액 성분을 분석해 암, 심장병, 알츠하이머 등 50여 가지 혈액 검사가 가능합니다. 병원 수준의 정확도, 정밀도, 특이도를 가진 정확한 바이오 센서를 손쉬운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었다는 게 핵심 경쟁력이고요. 마크B는 직사각형 과학 티슈보다 작게 만들어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였을 뿐만 아니라 IT 기술을 활용해 어디서든 의료진이 검사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듯 쉽게 스스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기기에 카트리지를 장착하고 피를 담으면 바로 검사가 가능하며 질병 종류별로 카트리지를 개발해 환자가 앓고 있는 혹은 의심되는 질병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크B는 현재 국내에서 발병률이 높은 전립선암, 대장암, 간암 진단용 카트리지와 진단기기에 대한 임상을 마치고 식약처에 인허가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올해 4분기에는 인가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다른 종류의 질병 카트리지에 대한 임상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는 것이 BBB 측의 설명입니다. 최재규 대표는 마크B를 개발할 수 있었던 BBB만의 경쟁력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핵심 인력들이 10여 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들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도 BBB가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인력 구성에서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BBB가 마크B와 함께 개발한 뉴로기어도 차세대 의료기기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뉴로기어는 미세자기장을 활용해 뇌질환 치료를 보조하는 의료기기입니다.
기기를 머리에 쓰면 미세자기장이 물리적 자극 없이 뇌신경 세포를 활성화해 우울증, 불안장애, ADHD, 알츠하이머 등의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우울증, 치매에 관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BBB는 마크비와 뉴로기어 등 핵심 제품들을 통해 2020년 내에 연매출 100억 원을 돌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해외진단 의료기기 회사에서 단일 제품으로, 단일 품목으로 1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큰 어떤 마일스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걸 2020년 내에 먼저 달성하고요. 품질 그리고 제품의 포트폴리오로 여러 방면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진단 장비와 의료기기를 통해 질병의 조기 진단과 예방률을 높이고 환자 스스로 진단하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BBB의 비전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페이 투자를 통해 모집된 투자금이 서비스 수출 시 4개월 만에 4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작년 11월 20일 출시된 카카오페이 투자는 카카오톡 안에서 카카오페이로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가입과 계좌 개설 등 기존 투자의 복잡한 절차를 없애고 자산 규모가 적어도 10,000원부터 소액 분산 투자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카카오페이가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 30대 투자자가 전체의 76%에 달했는데 특히 25세에서 34세 사회초년생이 절반이었습니다. 1인당 1회 투자금은 10만 원 미만이 60% 정도로 가장 많았고 한 명당 평균 2.8회 투자했습니다. 카카오페이 투자 관계자는 개인 신용 분산 투자와 아파트 담보, 부동산 PF 상품 등을 선보이고 있다면서 그중 아파트 담보 상품은 절반 이상이 5분 이내 빠르게 마감될 정도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갑에 넣고 다니는 돈이 3년 전보다 3분의 1가량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2018년 경제주체별 현금 사용 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기준 가계의 지폐 보유액은 평균 7만 8천 원으로 2015년보다 3만 8천 원 줄었습니다. 설문 당시 응답자가 지갑이나 주머니에 소지한 현금이 얼마인지 조사한 결과로 물건을 사거나 경조사비 등을 낼 목적으로 들고 다니는 현금 보유액이 크게 줄었음을 의미합니다. 현금이 가계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1%로 3년 전 조사와 비교해 7%포인트가량 줄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 집이나 사무실 등에 보유한 예비용 현금은 가계의 23.3%가 보유한다고 응답했고 가계당 평균 규모는 54만 3천 원이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설문조사 특성상 보유 현금 정보를 실제보다 줄여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현금 보유액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다만 3년간 사회 경제적 트렌드 변화를 추정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내일부터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와 횡단보도 등 4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 주정차 유형과 발생 위치를 선택한 뒤 차량 번호와 위반 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됩니다. 행안부는 주민신고제에 맞춰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는 한편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을 붉은색으로 칠해 운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달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내일은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30mm가 되겠고요. 제주 산간 많은 곳은 6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은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지 않는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각종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체로 평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비가 내리는 일부 남부지방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대전, 강릉의 낮 기온 21도, 전주는 20도, 부산은 18도가 예상되고요. 10도 안팎의 큰 일교 차이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수원과 대전 21도, 춘천 2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속초와 울진은 10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새벽부터 낮 사이 비가 내리겠고요. 대구의 낮 기온 22도, 제주는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